제가 자녀 교육 컨설팅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초등학생 엄마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엄마가 전화를 통해 저에게 문의하셨던 내용은 11살짜리 자기 아들이 영재 판정을 받았지만 문제가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엄마 한 분은 저에게 이야기하시길 9살짜리 자기 아들 지능 검사를 해보았는데 지능이 상위 1% 안에 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분 모두 저에게 자랑스럽게 자신의 아들의 지능이 뛰어남을 강조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많은 한국 부모들은 자식들이 똑똑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높은 지능을 가지기를 바라는 거죠. 아이가 높은 지능을 가지게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 전에 과연 지능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부터 지능 이론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능 이론을 총 4개의 강의에서 배우시게 될 텐데요. 첫 번째 강의에선 스페어맨과 카텔의 일반 지능 요인과 유동성, 결정성 요인 이론을 배우시고 두 번째 강의에선 가드너의 다중 지능 이론을, 세 번째 강의에선 스턴버그의 3원 지능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했었던 아주 큰 회사의 인사과 과장님이 갓 신입사원이었던 저와 저희 동기들에게 조직 안에서 빨리 승진하는 사람들은 결국 수능 성적 순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곳이 인사과였기 때문에 수많은 직원들의 데이터를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주로 승진하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서 그런 결론에 도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수능 성적이 회사에서의 승진까지 영향을 준다는 말은 좀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수능 성적이 안 좋았어도 회사에 와서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인가요? 두 번의 기회는 없는 것인가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답답하죠. 18, 19살에 보는 시험 성적으로 내 인생에 이렇게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수능 시험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건지 알쏭달쏭하기만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회적 성취를 하려면 똑똑해야 한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지능 이론을 살펴보면서 이런 이슈에 대해 규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어맨이라는 학자는 인간의 지능을 설명하기 위해 일반 지능 요인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일반 지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다른 특수한 분야에서도 잘한다는 거예요. 뭔가 한 가지를 잘하면 다른 것들도 잘한다는 것이 바로 일반 지능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특징이라는 것이죠. 예컨대 수학을 잘하면 다른 과목들도 잘하게 된다는 거고, 영어를 잘하면 다른 외국어도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기본적 역량 수준에 따라 어느 분야에서 얼마만큼 성취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결정된다는 거죠. 즉, 일반 지능 요인이라는 건 다른 분야의 지능들에 영향을 주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는, 토대가 되는 지능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주 큰 회사의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을 때 거기서 일하는 분들 중엔 고학력자들이 많았어요. 석사가 20%가 넘었고 박사 인력들도 많았습니다. 코넬이나 카네기 멜론 같이 외국 명문대학 출신들도 꽤 많았어요. 그런 고학력자들 틈 바구니 속에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들도 아주 소수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단순 테스트 작업을 위해 연구소에서 충원한 인력들이었어요. 단순 테스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기에 고졸 출신들을 뽑은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랑 같이 일을 하기가 무척 힘이 들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것보다 이 친구들이 일반적 업무 상식을 잘 모른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이 친구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면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했어요. 이 중에 특히 해병대 출신이었던 24살 비군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진짜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업무를 이해하고 수행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는 능력이 너무 확연히 떨어져서 이 친구한테 일을 시키는 거 자체가 더 큰일인 거예요. 별로 성실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고 머리마저 나빠서 이 친구에게 일을 시키는 게 더 큰일이 되어버리는 주객전도가 되는 좀 골치 아픈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본인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본인의 모습이 비춰지는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는데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일이 잘 안 되면 화를 내곤 했었습니다. 그 친구를 떠올려 보면 그 친구의 일반 지능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어느 정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이 친구한테 시켜도 미덥지가 않은 거예요. 비단 업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믿고 일을 맡기기엔 불안한 그런 타입인 거죠. 반면에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은 각각 다른 분야를 전문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는 일의 분야만 다를 뿐 모두 스마트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분들은 일반 지능이 높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굉장히 유명한 노 교수님 한 분이 컴퓨터과학 기초 과목을 가르치셨는데 그분이 여러 번 강조하신 말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다시 다 배워야 하는데 대학교에 4년 투자하는 것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교수님은 고졸보다 4년제 대학 졸업생이 나중에 훨씬 더 업무를 잘한다. 고졸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학 교육에 4년 더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주장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교수님은 일반 지능을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회사에 입사하면 그 회사가 특수하게 다루는 특정 분야에 대해 다시 배워야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학습하는 학습 능력이 고졸 출신보다 대졸 출신들이 훨씬 낮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대졸자들이 훨씬 생산성이 좋다는 겁니다. 기업들에서 왜 명문대 출신 학생들을 비명문대 출신 학생들보다 선호하는지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명문대 출신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서 업무 효율성이 뛰어나다고 회사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에는 취업 설명회를 그렇게 자주 가는 겁니다. 일반 지능 요인 이론의 핵심은 어느 하나를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이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더라도 금방 적응하고 곧 성과를 내게 된다는 점이에요. 수학을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은 과학도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외국어로서 영어를 완전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언어도 금방 배웁니다. 일반 지능은 운동선수에게 있어선 마치 기초 체력과 같은 것입니다.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어떤 운동을 하든 간에 기초 체력이 좋은 선수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예들을 통해 정리하자면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일반 지능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능은 곧 학습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대학 교육 4년이 일반 지능을 높여준다고 말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스페어만은 일반 지능이란 것이 있을 거라고만 이야기했을 뿐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일반 지능이 무엇인지 이렇게 합리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